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MZ세대를 풍자하는 코미디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젊은 회사원이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당연히 따라붙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점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노인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이른바 세대론 그리고 세대 갈등을 한번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2월 1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희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프린트 나온 거 좀 갖다 줘요. 네. 업무 중에는 어때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현영 씨, 업무 중에는 우리 에어팟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일 능률이라는 게 제가 이제 현영 씨한테 업무를 줄 때 능률이 더 오르지 않지 않을까? 소통이 안 되니까. 메신저 있잖아요. 근데 메신저는 좀 정이 없지 않을까? 한쪽만 낄게요. 서울시가 이 적자 확대로 인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MZ세대라고 소개하며 무임승차 폐지 왜 반대하시는 거냐라며 반값이라도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저 무임승차를 어린애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뭐 툭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데 왜 무임승차가 어린애도 무임승차를 하고 장애인도 무임승차하는데 왜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소리를 하는지 나 너무나 당혹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오디오를 들으셨는데요. 먼저 앞부분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한 그 코미디 프로그램 MG 오피스? 네. 네, 이 코너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뭔가 클립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즐겨 보고 있었는데요. 감상평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이게 이제 MG 오피스의 핵심 웃음 포인트가 뭐냐면 사무실에 들어온 신입 사원들, MZ 세대들이 이제까지는 말하자면 소위 사무실의 막내가 했었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눈치 게임. 눈치 싸움이 이 이제 코너의 핵심적인 웃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뭐 회식을 다 같이 하러 갔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를 아무도 안 뒤집는 거죠. 탈 때까지. 어디다 대고 지금 내가 구우리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은 야 이거 나도 뒤집으라는 건가? 근데 MZ들은 눈을 또롱또롱 빛내면서 가만히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웃음 포인트로 이제 잡히면서요.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코너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고. 우리 네. 전성원 편집장 혹시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형태로 봤는데, 그러니까 뭐 클립이든 뭐 짤이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들 이렇게 보다가 마침 방송 주제가 이거라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G세대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너무 과장된 것 같다. 나는 네가 근데 이 에어팟이든 뭐든 귀에다 꽂고 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냐 진짜로 저렇게 끼고 일하냐 했더니
아예 뭐 특별히 전화 많이 안 오고 이럴 때는 끼고 일한다고 어떤 업무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그거 쓴다고 뭐 그건 이상하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모든 것의 문제는 일반화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MZ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제가 이 코너를 보고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던 게요. 이 MG 오피스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G거든요. 그러니까 이 MG라는 명명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쓴 박권일 작가가 있는데 네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MG 세대 좀 이상한 명명이다. 왜냐하면 핑클부터 에스파까지가 M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 30년을 아우르는 어떤 세대 명명인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클립 들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있는 그 에피소드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에어팟 빼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박혜수 씨예요. 배우 박혜수 씨인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네, 그 박혜수 씨 특별 출연분이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코너 그 에피소드에서 박혜수 씨가 연기한 사람의 나이가 39살이거든요. MG예요. 그러니까 MG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20대 여성 직원들은 뭐 한 40 중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MG라고 하는 말은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지 진짜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요새 뭐 특정한 그룹 가지고 멸칭이다 아니다 이런 거 얘기 한참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MG 자체도 약간의 멸칭의 느낌 같이 좀 그렇게 사용되는 감이 요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식을 가도 저는 제가 고기 다 뒤집거든요. 그 나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잘 굽기 때문에 내가 굽는단 말이에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전 가서 제가 구면 못 굽게 하던데요. 탄다고? 그러니까 못하면 이제 빠지는 거죠. 못하는 것이 문제. 네. 그리고 기회다 이제 우리가 MG 해가지고 M 세대하고 이제 G 세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X 세대 거의 초창기 이제 연배인데 저희 때 그 이른바 워크맨이 나왔잖아요. 추억의 네, 워크맨. 그래서 뭐 워크맨이 뭐 마이마이니 무슨 아이와 거에 제품들 허리춤에 차고 유선 이어폰 꽂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는 왜 공부하는데 귀에서 그렇게 리시버 꽂고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연령대로 보면 그 MG 오피스에 출연도 못하는 아니면 잠깐 얼굴 들이밀고 나가는 그 연배가 됐는데 바로 우리부터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개인적이다. X세대 소비 성향 강하고. 원래 X세대의 X가 도대체가 쟤네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다 해서 X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타입 신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워크맨의 유선 이어폰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어떤 존재 양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꾼 기계 중에 하나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리를 차단시킴으로써 단절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마치 이제 X세대의 특징처럼 이해가 됐었던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30년 전, 20년 전에 X세대가 경험했었던 어떤 손가락질을 지금 MZ세대가 받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저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게 이 MG 오피스가 화제가 되면서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최근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나는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다. 이런 식의 이제 몇 개 항목을 가지고 세대 간 어떤 사회성을 체크를 한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X세대가 제일 사회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오히려 이제 Z세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MZ세대니 X세대니 특정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대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 연령대를 그룹화하고 그래서 어떤 이 하나의 세대로서 명명을 하면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 이게 그냥 세대론 아니겠습니까?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의미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MZ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2018년에 약간 마케팅 용어처럼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청년 세대의 어떤 감수성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2019년 MZ 트렌드 뭐 이런 식의 책이 이제 나오면서 요즘 MZ들한테 어필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MZ라는 명명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MZ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Z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스마트폰의 등장,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걸 얘기했었고 한국에서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민주화 이후에 어떤 문화의 시대와 소비사회가 열리면서 등장한 새로운 세대 이런 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어떤 결절마다 세대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능성 있는 구분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전선 편집장님. 세대론 자체는 저는 허구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대의 차이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가지고 사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게 결국에는 뭐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내 나이 돼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성장해서 이제 성인 세대가 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노인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경험이란 것 자체가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순환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결국엔 누군가는 결국 노인이 되고 마는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어떤 연령대별로 갈등이 있다, 혹은 세대에 특정한 뭐가 있다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아까 우리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대의 경험을 이제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연령대에서. 네, 그렇게 해서 그 세대의 어떤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대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X세대로서 저는 귀에 리시버를 처음 꽂고 이렇게 생활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어떤 문화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뭐 이렇게 흑과 백처럼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빠진 옷주 파남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회색지대가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대론 어느 세대는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핑크스인가 피라미드 그렇게 새겨져 있다면서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네?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어요. 테베 신전에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하면 세대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세대의 갈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 어떤 그 특정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낮과 밤은 다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낮과 밤의 경계선을 네가 그어보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태어난 애들은 무슨 세대? 이런 식으로 구획할 수 있느냐는 것은 한번 따져볼 성질의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M세대인지 Z세대인지 Z세대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G세대, 네. 젠지. 요새는 G라고 한다면서요. 아니 마징가는 Z라고 부르죠. 마징가는 Z죠. 그들이 보면 서로 자기가 M인지 Z인지 혹은 G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신문에서 또는 어떤 매체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80년대 초반, 뭐 중반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론이 만들어지면서 활용되는 방식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MZ세대를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세대론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고 할 만한 거는 2007년에 한국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책인데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시기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기성세대가 기존의 자원을 독점하고 청년 세대들한테 이걸 나누지 않는가 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었는데 이걸 이제 언론에서 받아 적으면서는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3포 세대, 뭐 4포 세대, M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꿈도 희망도 열정도 없는 너희 청년 세대라는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노라고 얘기하면서 나왔었던 청년 세대가 직접 만들었던 자기 담론이 뭐였냐면 헬조선이었거든요. 지금 사회가 이제 수저로 결정되는 사회이고 네. 이거 진짜 짜증나는 거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특정 세대에게 낙인을 찍어서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시작됐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쉽게 그렇게 전유되어 버리는 것. 그걸 이제 언론과 정치권이 되게 신나게 활용한다는 것.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거기에 이제 결박시켜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겠고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다른 이야기가 좀 하나 하죠. 요즘 또 노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어디까지로 갔냐면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불붙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노인은 어디서부터인가? 여기도 역시 또 구획 정리 사업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두 분은? 그 아까 앞서서 이제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한 거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가 갈등이란 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갈등이란 말은 달리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그러니까 전선이 어디로 그어지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그 전선이 이제 뭐 박광일 선생님이 그 88만 세대 이걸 쓸 때 사실은 젊은 층과 이 노년층을 세대 구분해서 그렇게 그으려고 사실 그 책을 썼던 건 아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언론 매체들 통해서 마치 세대 갈등이 핵심 요소인 것처럼 부각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한 이제 노인 무임 승차가 새로운 어떤 갈등의 요소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갈등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네, 느낌이죠. 거기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저는 이것이 세대 갈등이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허수아비 때리기 식으로 눈 시선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막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네. 유엔에서 이제 나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 언급했었잖아요. 청년이 18세부터 65세까지다. 그리고 이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작년, 노인은 80세부터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또 기사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왜요? 뭐 한 10년 정도 더 일해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65세까지 청년이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청년이고 이거 진짜 힘들고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에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계속 교육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가 확실히 불안 세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2년 후를 계획할 수 없고 언제나 이제 윗세대들은 많은 걸 누렸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너무 많은 노인 인구를 우리가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MZ세대로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틀딱중이라고 해가지고 역으로 또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멸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세대 갈등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결국은 뭐 틀딱이니 뭐 틀딱충이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범위를 높이면 세대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를 한 세대로 묶어가지고 또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리는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MZ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태도나 문화적인 면으로서는 라떼
가 있고요. 라떼 세대. 네, 나이대로 묻자면 이제 386, 586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 30년간 윗세대가 끊임없이 청년 세대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민주화 세대야,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왔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뭐 어떤 식의 부정을 저질러 왔어,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존중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없는 어른들이 자꾸만 이제 내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해왔으니 이런 복지를 내놔라라고 얘기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거나 이런 걸 떠나서 무임승차라는 용어가 주는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지금 청년 세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 이상이 쓰는 무임승차와 10대에서 30대까지가 쓰는 무임승차가 동음이의어인 상황에서 원래 일상적인 비유적 무임승차라는 그 표현은 되게 부정적이죠. 네, 그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무임승차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거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쉽게 말하면 왜 그 독박 봉양을 그러니까 강요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약간 교통복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논의를 해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할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한 규정과 노인 세대에 대한 규정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역시 또 이것은 갈등상이다. 이거인 것 같은데요. 요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좀 감상을 해봐야죠. 손희정 평론가님 어떤 영화 골라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박동훈 감독 연출, 최민식, 김동희 주연의 2022년 개봉작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경험하는 세대 갈등이라고 하면 사실 어른이 없는 시대라는 좌절감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막 믿고 따르던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리시고, 그래서 저는 SNS가 세대 갈등에 되게 큰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어른이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연국, 윤여정, 오영수, 김장하로 이어지는 어른 찾기 열풍도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짧게라도 영화 감상을 하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상위 1% 수재들이 모인 명문고등학교. 고액과외를 받는 친구들 사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주인공 지우는 바닥을 웃도는 자신의 수학 성적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의 잘못을 뒤집어쓰고 한 달간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된 지우. 그 누구네? 학교 야간 경비원과 우연히 마주치고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다음 날 수업 시간. 오케이, 다음. 5번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요. 지우는 경비원이 자신의 수학 문제지를 푼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경비원이 푼 수학 문제가 모두 만점? 문제지를 들이밀며 경비원에 따라다니다 설득 끝에 과학관 B103호를 찾아오라는 쪽지를 받은 지우. 딸기우유 한 팩을 과외비로 두 사람의 비밀 과외가 시작되는데, 규칙 1.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규칙 2. 수학 이외의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규칙 3. 나는 수학을 가르쳐주고 갔지만 시험이나 성적 따위엔 관심이 없다. 네. 경비원의 정체는 바로 학문의 자유를 찾아 탈북한 천재 수학자 이학성. 국제수학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천재였던 그는 바로 자신의 재능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탈북을 한 것인데요.
정답보다 수학을 풀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이학성의 특별 레슨에 수학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면서 지우의 성적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산실에서 논문을 출력하려던 지우, 수학 시험지를 훔쳤다는 오해를 사고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는데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천재 수학자 이학성, 수포자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고등학생 한지우. 수학을 통해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두 사람의 감동 드라마를 다룬 오늘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였습니다. 네, 일찍이 수학을 포기한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영화였다. 그죠? 수학이 재밌다라는 이야기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고, 두 분은 어느 장면에 꽂혔는지가 궁금한데요. 전성원 편집장님은 어디에 꽂히셨습니까? 저도 같은 수포자의 입장에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이제 수학자가 등장하는 영화고, 수학의 아름다움, 또 수학이 주는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신선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이제 장르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이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인의 향기, 예, 스토리가 있고, 또 파인딩 포레스터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약간 괴팍하고 그런 어른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교훈의 측면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물론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처음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나눴던 대화. 그러니까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 이래서 이 영화 고르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그 이 영화를 추천하신 그 당사자로서는 어느 장면에 꽂히셨어요? 그래서 저 어른에 대한 이야기 들었었는데, 우리가 어른을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학교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학교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어떤 공유하는 뭐 그게 세대적인 것이든 지역적인 것이든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단속사회라는 책을 쓴 엄기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거 이제 정규직 노동자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자질이고, 지금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했던 생각은 학교는 이런 자질 외에도 늘 모멸을 견디는 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했고, 그걸 가르치는 방식은 모든 걸 수치화한다는 형식을 통해서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수치화하는 숫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거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장면이 아까 이제 줄거리 설명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음악, 아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 음악이 뭐냐면 파이송이라는 거거든요. 3.1 뭐 9 뭐를 저도 수포자여가지고 뭐로 쭉 되는 그 파이의 숫자를 가지고 음악을 리악성 있게 피아노로 치는. 네, 피아노 치죠. 네, 그래서 그 숫자가 음악이 되는 순간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하나 발견을 했죠. 왜 그 이 영화에 나오는 학교의 고등학교 이름이 동훈고일까? 동훈고? 네. 그러다가 엔딩 크레딧을 보고 아, 감독이 이름이 박동훈이구나. 그래서 너무 예리하시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이름 이렇게 했나? 네. 저는 꼭 쓸데없는 거 이렇게 꽂혀갖고 농담입니다, 농담. 근데 오늘의 어떤 그 주제인 세대론, 세대 갈등과 접목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 영화 같은 경우. 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이렇게 견디고 막 살아나야 되고 생존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어서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다운 어른을 찾기 힘들어서
약간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리학성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다가설 때 이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전성 편장님은? 그 앞서서 제가 이 영화가 장르 문법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른이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청년, 그 불우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학성은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장면, 순간에 나타나서 그 소년에게 손을 내밀어 줬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점을 봤는데요. 그 아주 상징적인 두 개의 적에 그게 있다고 보는 게 초반에 보면은 이 그 극중 주인공인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이학성을 인민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낯선 어떤 경계의 대상, 어떤 낯설의 어떤 대상이지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극중 주인공과 이학성이 다시 그 교류를 나누는 매개는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된 관심사가 그러니까 생기면서 비로소 접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를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품어줘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생기냐면 세대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세대론 아까 했잖아요. 구획을 한다고 경계선을 긋는 거잖아요. 경계선을 긋는 순간에는 접점은 생길 수가 없죠. 안과 밖만 있게 되는 거죠. 안과 밖만 있는 상태에서는 안과 밖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담장이밖에 없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다. 그러니까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라고 하는 어떤 그 상호 규정 속에서 상호 비하적 어떤 규정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접점을 찾으려는 뭔가의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영화 아니냐. 결국은 공통의 관심사로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둘이 그러니까 마주보고 좁혀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그 해답을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그 수학의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게 또 중요해지는 제가 볼 거죠. 때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게 저는 공통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적 처지라는 거죠. 네, 맞아요. 경제적 처지. 그런데 이게 아주 정말 잘못된 지금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왜 노인 세대를 우리가 청년 세대에게 부양을 지금 떠맡기느냐라고 하는. 그다음에 노인 세대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구었는데 왜 우리를 홀대하냐라고 하는 상호 책임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80도 뒤집혀 있는 게 결국은 아주 거짓된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 부분을 우리 지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 세대론을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빈센트 코엔 OECD 부국장이 왔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고 이 나라가 과연 코로나를 겪은 게 맞냐 싶을 만큼 훌륭하게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경제 구조가 건전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냐. 이거 한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이런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의 고용률은 왜 이렇게 낮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 노인 세대하고 청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코엔 부국장 지적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실업률이 2%대일 정도로 안정돼 있고 고용률도 계속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의 고용률만큼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노인들은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서 그렇다는 거죠.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이 거의 모든 그러니까 대기업이 취업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젊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못 구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임금 격차가 워낙에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격차는 그럼 왜 큰가? 대기업이 그 모든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핵심적인 갈등의 원인이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때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적해야 될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손잡고 접점을 찾아야 할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과 을의 갈등을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정년 연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젊은이들 일자리 뺏는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60세 넘은 노인들이 그러면 차지하게 될 일자리가 사회에 갓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냐를 한번 따져봐라. 맞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정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수행해야 될 일자리를 노인이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일자리 뺏기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어떤 정년 연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자체가 되게 기만적인 담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하는 거 혹은 토론, 논쟁이라고 하는 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건 이게 무임승차와 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이라고 하는 인구구조랑 완전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가 한꺼번에 굴러가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보다는 이제 눈앞에 딱 보이는 65세로 할 거냐 70세로 할 거냐라고 하는 방식의 논의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세대 갈등은 해결이 안 날 텐데 지금 MZ 세대를 규정하는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 저희가 이제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오른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0대 노인으로 보이는 그 친구와 아주 어린 꼬마 소녀가 같이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결국은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똑같은 놀이에 어떤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결국 원리는 같은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듣고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고 바로 그거죠. 싸움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배의 기능이잖아요. 분배의 기능인데 우리 사회가 이 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진보적 입장에서 분배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분배가 아니라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 살게 해야 된다는 이제 보수의 입장이 있는데 이제 그 가난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보수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어떤 측면에서는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에서는 계속 무임승차라든지 아니면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물론 이 사회는 갈등이 있습니다만 노노가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인 빈곤 세대와 청년 실업 세대를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극심한 갈등이 하나 있죠. 이학성 부자 간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네. 결국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까지 어떤 끌고 갔던 그 부자의 갈등을 보면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학성의 주된 가치는 학문의 자유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학성 아들은 뭐였습니까? 어떤 그 탈북자로서 세터민으로서 동년배들로부터 뭔가 따돌림을 당하고 뭔가 비하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극심한 어떤 거부감과 그것이 이제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점에서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세대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세대마다 다르고 그것이 어떤 관심사의 어떤 차이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입장차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되면서 대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늘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컨대 TV 공중파 채널이 뭐 2개에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막 70%씩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60% 뭐 네. 태조 왕건인가 뭐.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대나 성별에 상관없이 또 지형에 상관없이 똑같은 어떤 문화를 보고 향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거였는데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미디어 채널이 너무 많아지고 각자 다 다른 걸 보고 있고 그래서 소위 섬 우주화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섬이 우주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또 세대 간의 단절이 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도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문화가 더 이상 이걸 해주지 못할 때. 그게 답이 제가 볼 때는 공통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표현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심사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공통된 걸 뽑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해법은 공통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문화가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부족화된다 할까요? 아주 세말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갈등의 건강한 측면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MZ세대하고 X세대와 갈등이 있고 M세대와 G세대 사이에 또 갈등이 있고 Z라고 안 했어요. 저. 네. 이 갈등이 있고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역사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 세대 갈등이 우리 역사를 또 발전시켜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학기 때 신소설 세대가 있잖아요. 안국선 세대 뭐 이런 분들 금수회의록 쓰신 그런 세대가 있으면 그 뒤에 이들을 이제 부정하고 나온 세대가 이강수 최남선 세대잖아요. 네. 또 이분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모하니까 이른바 장준하 선생 같은 이제 학병 세대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이제 또 부정하고 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4.19 세대가 나오고 4.19 세대 이에 긴조 이제 긴급조치 세대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세대가 이전 세대의 업적을 또 이제 부정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MG 오피스에서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밑에 이제 달린 댓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직장 내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이 MG 세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들을 응원하고 선배 세대로서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당신들이 이루어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들. 그래서 회사 내 문화를 변모시키는데 그들의 힘, 그들의 목소리가 정말 큰 응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샛길로 빠져서 영화에서 보면 QED가 네. 몇 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풀었음, 증명되었음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상 끝 이렇게 네. 되는 겁니까? 증명 끝. 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제 수학과 출신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모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좀 몰랐어요. 나 스포자라 몰랐어. 그랬더니. 아니 이름이 이학선이니까 이니셜도 아니고 저게 뭘까나 그랬거든요. 라틴어인데요. 쿼드 1의 데몬스트람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학자 이제 유클리드하고 아르키메데스가 자주 썼던 어떤 그리스어 문장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나 이공계 계통에서는 어떤 것의 증명이 완료되었을 때 내가 이걸 종결지었다 할 때 약어로 흔하게 쓰는 거래요. 네. 그러게요. 하여간 참 수학 얘기 잠깐 하면 제가 직접 하는 분이 아니라 제 지인의 선배가 있는데 이분이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와서 이제 그 지방의 한 대학에 이제 전임 교수가 되셨는데 종종 부부 싸움을 하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뭐를 하냐면 귀국할 때 사왔던 고등 수학 문제집이 있대요. 네.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문제를 하나를 푼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가 언제 부부싸움을 했는가 이게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었지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 사실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뭔가 이제 하여간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는 쾌감이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영화로 돌아가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아했었던 말이 수학적 용기라는 말이거든요. 리학성이 이제 이 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학적 용기를 가져라. 공식을 그냥 달달 외우지
배우지 말고 질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적 용기라고 하는 건 무작정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객기가 아니라 문제가 안 풀릴 때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도전하는 여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청년 세대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문제를 덮어놓고 하룻밤 잘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한 번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실패하면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불안이고, 이건 사실 아까 이제 편집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 사회에서 또 대기업은 1차 기업, 중소기업은 2차 기업 이렇게 서열을 세우는 문화도 너무 심각한데 2차 기업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연봉차가 너무 나는데도 1차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비율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시작하면 2차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삶의 조건. 그렇죠. 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고 모험하고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라는 불안감. 이걸 사실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학적 용기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고민이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함의가 결국은 되게 복잡해서 어려운 문제다.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 그 수학적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세대 갈등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마무리 앞서서 혹시 두 분 좀 못다한 말씀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래서 그 공통의 관심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공통의 관심사를 풀기 위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간이 섞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세대가 나뉘어진 채로 만날 수 없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 세대가 섞일 수 있는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환 편집장님. 옛날에 동네에서 이렇게 애들끼리 부르던 노래가 기억이 났는데요. 뭐 무슨 상품명 가지고 만든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젤리 과즙 음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이 다 없어지면 내가 제일 이뻐라는 그런 노래예요. 제일 이뻐를 이렇게 네, 말장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나보다 나이 많은 윗세대 그분들이 직장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일터에서 모두 물러난다고 해서 내가 취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런 단순한 상황도 아닌데 이들 세대가 서로를 꼰대 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구획을 구어서 선 긋고 못 넘어오게 하는 이런 상황이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이런 문제, 우리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맞서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결론 삼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올라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